생명체는 자연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 천연 식재료를 먹으면 이러한 기억이 내 몸에 재현되어 오장육부가 활성화된다. 우리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찾지만 정작 몸에 좋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먹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읽고 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덕분에 자연을 이해하고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음식이란 무엇이고 그 음식이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최철한, 고하선, 장중엽의 자연에서 배우는 음식 공부입니다. 세 분의 저자 모두 한의사인데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최철한.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들어간 전도 유망한 청년이던 그는 건강 문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의학 치료와 설악산 요양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다.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했고 본초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산과 들을 다니며 왜 약초가 약효를 나타내는지를 탐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초기, 사람을 살리는 음식, 사람을 죽이는 음식, 동의보감 약선, 생태 본초 등의 책을 썼다. 현재 본디올 대치 한의원 원장이다. 고하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의대에 들어가 한의사가 되었다. 형상의학 체질 한의학 치료를 하고 있으며 마크로비오틱 식양법 한의학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먹거리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생활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이를 생태치유와 접목시키는 토탈케어를 연구한다. 현재 삼성요양병원 한방과장이다. 장중엽. 산을 좋아하고 곤충과 동식물 관찰하기를 즐겨서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생태학자를 꿈꾸었다. 이후 인간의 몸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시 한의학을 전공했다. 현재는 생태학과 한의학이 융합된 생태치유를 연구 및 강의하는 학교 그루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해님 달림 한의원 원장이다. 건강푸드 슈퍼푸드하며 좋다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고 유행하는 음식들까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음식 중에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능력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 책은 영양학도 아니고 생물학도 아닙니다. 학교나 방송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음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먹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고 그 열쇠는 자연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이 노력이 약효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같은 성분을 가진 물도 어디서 흘러나왔는지에 따라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산에 사는 식물은 산소를 흡입해 항암 효과를 나타내고 바람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은 풍을 예방하는 등 자연의 메커니즘은 신비로울 정도로 단순하고 쉽다고 합니다. 자연을 이해하면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한 번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 그저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다는 것, 모두에게 좋은 완벽한 음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부터 자연에서 배우는 음식 공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프롤로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음식인 쌀과 과일 등에 대한 이야기들로 골라봤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생태 치유의 힘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생명체들은 매 순간 각자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다른 약효로 나타난다. 길 위의 질경이와 해안가의 개 질경이는 약효가 다르다. 해풍을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한 개 질경이는 길가의 질경이보다 풍을 이겨내는 효능이 강화된다. 또한 염분으로부터 수분을 지켜내야 하기에 수분을 머금는 힘도 개 질경이 쪽이 훨씬 강해진다.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와 효능이 달라지는 것은 질경이뿐이 아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사는 눈잣나무는 강한 바람에 살아남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자란다. 그래서 누운 잣나무, 즉 눈잣나무라 불린다. 그런데 이 나무를 캐어 저지대에 심으면 그때부터는 연필심처럼 곱게 자란다. 봄나물의 대명사인 쑥은 내륙에서는 잎 뒷면에 흰털이 약간 있는데 강화도 같은 해안가에서는 강한 해풍에 견디기 위해 흰털이 촘촘해져서 새하얗게 보일 정도다. 강화도 쑥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늘을 좋아하는 인삼을 양지에서 재배하거나 고산식물을 저지대에서 재배하거나 습지식물을 사막에서 재배한다고 해보자. 물론 본래 적응해온 환경이 아니기에 잘 자라지도 못하겠지만 혹 비료를 줘서 그럭저럭 자란다 해도 약효는 바뀐다. 비료를 먹고 자란 인삼이 과연 좋을까? 자연에서 홀로 자란 산삼은 100년이 지나도 새끼손가락 크기에 불과하다. 비료를 줘서 재배한 인삼은 산삼보다 체구는 크지만 약효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 약효의 관점에서 보면 자생 환경에 맞게 자라는 것은 종이 확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셈이다. 동충하초 같은 티베트 약재는 4,000m 이상의 공기 희박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소를 포함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산소 결핍증의 결과로 발생하는 암에 좋은 것이다. 버섯 및 기생식물 역시 다른 생명체의 기생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빨아들여야 하기에 산소 및 영양분을 흡입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항암 성분이란 바로 이런 능력이 기인한다.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동그란 구 형태를 갖는다. 맛도 수렴하는 효능을 높이도록 약간 시큼하거나 짭짤하다. 수분 저장고와 다름없는 선인장은 인체가 건조한 것을 적셔준다. 알로에도 선인장처럼 건조한 사막이나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진액을 많이 머금게 되었다. 그래서 진액을 보충하고 열을 내리며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도 다 같은 쌀이 아니다.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안남미는 홀쭉하면서 다이어트에 좋다. 이 역시 무더운 환경에서 체지방은 줄이고 열을 발산해서 살아남으려는 전략의 결과이다. 반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나라 쌀은 통통한 모양이고 수렴성이 강해 사람을 살찌운다. 즉, 종이 같다고 효과까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재배 지역에 따라 쌀의 효능은 달라진다. 간척지에서 재배한 간척지 쌀은 높은 염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네랄 함량이 높아져 약한 짠맛을 띠고 맛이 달다. 반면 고랭지 쌀은 냉해가 잦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름을 많이 머금어 차지고 맛이 좋다. 생태 환경이 달라지면 맛과 효능이 달라지는 것이다. 동물도 다르지 않다.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아온 결과 한국인처럼 생겼고 북유럽인은 북유럽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았기에 아프리카인처럼 생겼다. 자신이 처한 생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조금씩 노력한 결과 다른 형태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에 사는 곳에 따라 기능과 건강이 달라진다. 도시의 미세먼지 속에서는 얕은 호흡을 하게 되지만 한계령이나 대관령에서는 몸이 알아서 깊은 심호흡을 한다. 의식적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이다. 열대에서는 쉽게 땀을 흘리고 몸이 늘어지는 데 비해 한대에서는 땀구멍이 닫히고 살찌기 쉽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몸에 고인물이 빠져나가고 소금 동굴에 들어가면 폐와 기관지, 피부 질환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도 환경에 따라 몸 상태가 변화되는데 이러한 힘을 잘 이용하면 치유가 가능하다. 한의학은 애초부터 생태의학이다. 사람과 질병에 따라 적합한 생태 환경이 다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병증에는 고산이 좋고 또 다른 사람이나 병증에는 사막이 적합하다. 앞으로는 환자에게 맞는 생태 환경을 처방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한다. 필요한 생태 환경에 직접 가거나 거주할 수 없다면 그 산지의 약재나 식재료를 먹는 것도 가능하다. 이른바 생태기능식품이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로 저마다 건강기능식품 하나쯤 복용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정보는 부족하다. 생태치유 관점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좋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없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체내 환경에 더 잘 맞는지,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여도 어떠한 환경에서 재배되었는지를 세세하게 따져서 복용한다면 제대로 된 생태기능식품이 된다. 이 책은 특정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생명체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리고자 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환경, 도움이 되는 음식, 부수적으로 복용하면 좋은 건강기능식품까지 각자에게 맞게 선별하는 안목을 갖출 수 있다. 더불어 저마다 처한 환경을 극복해내는 강인하면서도 놀랍도록 지혜로운 생명력을 통찰함으로써 척박한 인간사회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해안까지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연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태치유라 부른다. 부디 이 책을 통하여 생태치유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여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키노아의 효능은 산지별로 천차만별. 잉카 말로 곡물의 어머니란 뜻을 가진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인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지에서 수천 년간 재배되어 왔다. 최근에는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996년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키노아를 가장 기대되는 작물 중 하나로 꼽았는데 이는 영양 공급의 불균형을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였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장기간 우주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백질 결핍을 해결할 작물에 키노아를 포함시켰다. 키노아의 단백질 함유량은 쌀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등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백미 혈당 지수가 75에서 89인데 비해 퀴노아의 혈당 지수는 35에서 53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 특히 좋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키노아는 약한 짠맛을 머금고 있어 염증을 치료하고 혈액을 맑게 한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9 지방산이 많아서 혈액을 맑게 하므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개선, 다이어트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쌀 대신 밥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 죽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나달은 쌀보다 작고 둥근 모양이며 검은색, 붉은색, 흰색, 갈색 등 색이 다양하다. 나트륨이 거의 없으며 글루텐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곡류는 필수 아미노산이 껍질에 있는데 키노아는 알맹이에 있다. 키노아의 원산지는 해발 3,600m를 넘는 고산 지역이다.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호수, 포오포 호수 분지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3,000에서 4,000년 전부터 재배해 왔다고 한다. 명화주과에 속하는 퀴노아는 적응력이 강해 기후를 크게 가리지 않으며 토양이 건조해도 잘 자란다. 심지어 해발 0m에서도 재배된다. 그러다 보니 퀴노아는 여러 생태형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해발 3,600m의 고원 생태형, 소금 사막 생태형, 아열대 생태형, 계곡 생태형, 해발 0m의 해수면 생태형이 그것이다.
이 중 안데스 고산의 소금 사막에서 자라는 키누아를 로열 키누아라고 부르는데 알곡의 크기가 가장 크다. 안데스 산맥에는 해발 4,000m에 드넓게 펼쳐진 우유니 소금 사막이나 포오포 염수호 등 염분 농도가 높은 곳이 많다. 바닷가에 자라는 식물을 염생식물이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명화주과에 속한다. 바닷가나 염수호 근처에서 자라는 퀴노아는 염생식물처럼 색깔이 붉어진다. 장수마을은 고산이나 바닷가에 많다고 했다. 고산의 소금 사막에서 자란 퀴노아는 이 두 가지 생태 환경을 모두 겪으면서 자라기에 로열 퀴노아가 될 수 있었다. 퀴노아를 생태적으로 분석하면 고산에서 자란 염생식물의 열매라 할 수 있다. 고산에서 자라서 폐 호흡을 좋게 하고 세포까지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는데 단백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함유되어 폐의 진액도 보충해준다. 나이가 들면 폐의 진액이 말라서 입과 기관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을 하며 허열이 뜨고 호흡이 짧아지는데 이때 퀴노아가 도움이 된다. 염생식물의 약한 짠맛은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당뇨 환자에게 죽염이 좋다고 하는데 퀴노아 역시 도움이 된다. 고산의 소금 사막에서 자란 로열 퀴노아일수록 약한 짠맛이 강해서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강할 것이다. 심혈관계에 작용할 때는 붉은 퀴노아가 더 좋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선인장처럼 구형을 띠거나 홍경천처럼 다육식물로 자라는데 이들은 몸의 전기나 진액을 수렴한다. 고산의 퀴노아 열매 또한 좁쌀처럼 작고 둥글다. 안데스 고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해져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자란 퀴노아는 전기와 진액을 수렴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에게도 좋다. 좁쌀은 몸을 단단하게 한다. 조는 벽과식물 중에서도 매우 작고 둥근 모양의 열매를 갖고 있어 작은 쌀, 즉 솜이라 불린다. 조는 매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에 벼를 재배하기 어려운 북쪽 지방에서 재배했다. 5월 무렵 보리 이삭이 패기 전 이랑 사이에 조의 씨를 뿌려 놓으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햇빛을 받으며 쑥쑥 자라서 가을에는 높이가 약 1, 2m에 이른다. 9월 무렵에 원기둥 모양의 이삭이 여물면 수확한다. 조는 척박한 땅에서도 매우 잘 자라고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다. 또한 건조함에 대한 내성이 커서 가뭄이 들어도 수확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척박한 땅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옥수수와 좁쌀이 유명하다. 좁쌀의 나달은 밀이나 보리, 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둥글다. 쌀보다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기에 탱글탱글하게 수렴해서 진액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햇빛이 강한 봄과 여름에 싹이 나서 자라지만 씨앗은 겨울철 영하 수십 도의 추위를 버텨야 이듬해에 싹을 틔울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나 북한의 좁쌀은 더 단단해진다. 동의보감에서도 좁쌀이 오곡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라고 했다. 진액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수렴하는 약한 신맛이 필요하고 단단하기 위해서는 약한 짠맛이 필요하다. 좁쌀은 이 두 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좁쌀의 효능은 땀이나 구토, 설사로 진액이 새어나가는 것을 먹게 하고 당뇨로 몸이 마르는 것을 보충하며 콩팥을 튼튼하게 한다. 몸이 계속 여이면서 설사가 멎지 않을 때, 계속 식은땀이 날 때, 오랫동안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먹기만 하면 구토할 때는 좁쌀로 죽을 쑤어 먹는 것이 좋다. 반대의 경우, 즉 급성으로 체해서 구토 설사할 때는 좁쌀죽을 먹으면 안 된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에 좁쌀이 들어가는 것도 추운 겨울에 몸을 더 단단하게 응축시켜 추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좁쌀은 약간 서늘해서 위장에 허열을 시켜주므로 한여름에는 살짝 볶아서 미숫가루로 먹기도 한다. 가슴이 답답하며 열과 땀이 날 때 좋다. 조와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 작물이 기장이다. 기장은 한냉 건조한 기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한반도 중북부의 주요 산물이다. 쌀보다는 소화가 안 된다. 조와 마찬가지로 설사나 구토로 진액이 새어나가는 것을 수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나는 것을 풀어준다. 동의보감에서는 폐병의 기장을 꼭 먹으라고 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폐를 둘러싼 갈비뼈 사이 근육에 힘이 풀리고 숨을 내쉴 때는 갈비뼈 사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숨을 잘 내쉬지 못해 어깨만 들썩이면서 헉헉댄다. 복식 호흡을 하면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가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그런데 폐가 약해지면 어깨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얕은 호흡을 한다. 폐가 약해져서 갈비뼈 사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장은 갈비뼈 근육을 수렴시켜 호흡이 더 깊어지게 하므로 폐병의 기장을 먹으라 한 것이다. 그런데 수렴 작용이 지나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을 많이 자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되기에 적당히 먹어야 한다. 수백 가지 쌀은 수백 가지 효능을 가진다. 우리는 약과 음식을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지만 사실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부터가 음식인지를 딱 잘라 구분하긴 어렵다. 약성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식약 동원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가벼운 병은 음식으로 치료하고 중병의 경우 처음엔 강한 약으로 치료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음식으로 완치시킨다 라고 했다. 음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쌀이다. 마트만 가봐도 다양한 쌀이 구비되어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직구 사이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수백 종의 쌀이 즐비하다. 품종과 맛이 다르고 재배 환경과 농법이 다르기에 가격도 제각각이고 효능도 제각각이다. 쌀 역시 내 몸에 맞는 생태 환경에서 재배된 것이 좋다. 안남미, 우리 쌀이라고 퉁치면 안 된다. 품종의 차이, 재배 환경의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혈압을 내려주는 기능성 쌀이 있어 하루 세 끼를 한 달 동안 먹으면 혈압이 1 내려간다고 가정해보자. 1년을 먹으면 혈압이 10이 내리는 것이다. 5년이면 혈압이 무려 60이나 내려간다. 실제 임상에서 이런 단순 산술적인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이슬에 옷 젖듯이 장기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혈압을 단번에 낮춰주는 강력한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순한 것이 강한 것이다. 강한 약일수록 약을 끊었을 때 반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래엔 개인 맞춤형 쌀이 판매될지도 모르겠다. 생태 재배를 통해서 열 많은 사람에게 맞는 쌀, 불면증 환자에게 맞는 쌀, 뚱뚱한 당뇨 환자에게 맞는 쌀, 마른 당뇨 환자에게 맞는 쌀, 태음인에게 맞는 쌀, 소음인에게 맞는 쌀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벼는 재배 환경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 병적인 습기로 인해 몸이 무거운 사람이라면 물에서 키운 논벼가 좋다. 습기를 제거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렴, 응축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피부가 약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면 추운 곳의 벼가 좋고 뼈가 약하거나 성장기 아동이라면 간척지에서 재배한 벼가 적합하다. 중풍 환자라면 고랭지 벼가 좋을 것이다. 능선이나 고산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고랭지 벼에는 강한 바람과 큰 일교차에도 살아남는 힘, 즉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열이 많은 중풍 환자라면 안남미나 2, 3년 묵힌 쌀을 먹어서 열을 내릴 수 있다. 쌀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열이 많고 잘 먹으며 살이 단단한 사람은 안남미나 현미가 좋고 몸이 차고 약한 사람은 찹쌀이나 백미가 적합하다. 얼굴이 붉고 멍이 잘 들며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홍국쌀이 좋다. 홍국쌀이란 홍국균으로 발효시킨 붉은 쌀을 말한다. 노인이 당뇨가 있고 가래가 끓는다면 흑미나 간척지쌀이 좋다. 먹성이 좋으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간 해독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녹미를 추천한다. 녹두나 청자조 등 녹색 곡물은 해독 능력이 탁월하다. 폐 기능이 약하다면 고산에서 재배한 벼나 간척지쌀,
다이어트에는 안남미나 묵힌 쌀이 적합하다. 인도에서 재배되는 인디카 품종벼인 스와르나는 쌀 중 혈당 지수가 가장 낮아 당뇨 환자에게 좋다. 이 모든 쌀의 학명은 동일하지만 품종과 재배 환경, 농법에 따라 같은 쌀이라도 효능은 천차만별이다. 진액을 머금는 강하님, 영화 구기자. 구기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영화 구기자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영화 구기자는 중국 내몽고 아래 영화 회족 자치구의 반사막화된 곳에서 자란다. 건조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매는 진액을 많이 머금고 있어 말려도 젤리처럼 쫀득하고 매우 달다. 본초 강목에서는 영화 구기자를 이렇게 소개한다. 영화와 감숙에서 자란 구기자는 열매가 앵두처럼 둥근데 햇볕에 말리면 작게 졸아든다. 과액이 적고 말려도 붉고 쫀득하면서 매우 달달한데 맛이 건포도와 비슷하다. 과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 구기자와 구별된다. 이런 효능은 모두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식물의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구기자는 간의 진액을 수렴하기에 눈을 밝게 하고 콩팥의 진액을 수렴하기에 정액이 새어나가고 소변이 탁한 것을 먹게 하며 남성의 발기를 돕고 머리를 검게 한다. 또 폐의 진액을 수렴하기에 기침을 먹게 하고 당뇨에 좋다. 이러한 수렴 능력은 건조한 곳에서 자란 것일수록 강하다. 중국에서 영화 구기자를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에서 근세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이청훈을 꼽는데 256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진다. 물론 중국인 특유의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장수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가 평생 즐겨 마신 구기자차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다. 열대과일은 왜 달고 맛있을까? 열대과일은 대부분 맛있다. 요즘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리치, 코코넛, 무화과 등 열대과일을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단맛이 강하고 즙이 풍부해서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단맛은 기운을 보충하고 청량한 맛은 더위를 식혀준다. 열대 기후에서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광합성을 활발히 함으로써 열매의 당분을 저장하고 무더위에 말라 죽지 않기 위해 수분을 머금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망고스틴은 크기가 작고 구형인데다 맛은 새콤달콤하다. 수렴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땀과 기운이 새어나가는 상황에서는 좋겠지만 변비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둥근 것은 대체로 수렴하고 길쭉한 것은 나쁜 것을 빼내는 효과가 있다. 뜨거운 날씨에 흐물흐물해진 몸을 회복하고 열을 식히기에 망고스틴만한 과일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망고는 이름이 망고스틴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과일이다. 망고스틴보다 덩치가 크고 단맛이 더 강하며 새콤한 맛은 훨씬 약하다. 즙이 풍부해서 갈증을 달래는 데 좋다. 말린 망고는 쫀득한 식감으로 간식용으로 애용된다. 하지만 망고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온나무과 식물인 망고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르시올은 특히 씨앗 부분에 많으므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파인애플은 거친 껍질을 벗겨내면 노랗고 즙이 풍부한 과육이 나타난다. 풍부한 즙과 달고 신맛은 열대과일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더위를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신맛은 망고스틴의 새콤한 맛과는 다른 효능을 지닌다. 망고스틴의 새콤한 맛은 약한 신맛으로 더위에 느슨해진 몸을 단단하게 조여주지만 파인애플의 신맛은 강산처럼 작용해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이다. 고기를 젤 때 파인애플을 넣는 것은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린 효소의 연육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무화과는 뽕나무과에 속하는데 우리가 먹는 부위는 사실 열매가 아니라 꽃이다. 무화과란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내부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먹는 부분이 무화과의 꽃이고 무화과 껍질이 꽃받침에 해당한다. 무화과는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아서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달래주며 입맛을 돋우는 효능이 있다. 바나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 아이들 간식으로 좋고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된다. 몸속 나트륨은 배출해주고 칼륨이 많고 길쭉해서 변비, 고혈압에도 좋다. 탈체질 의학에서도 음식에 민감한 금체질에게 바나나를 추천할 만큼 몸에 부담이 적은 과일이다. 다만 수입 과정에서 보존 처리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더위가 기를 손상하니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다. 단맛은 기운을 바로 보충해주기 때문에 더운 동남아와 중동 사람들은 유난히 단 것을 좋아한다. 수박과 참외, 야자 등 여름철 과일과 열대 과일은 대부분 단맛을 띠는데 이는 정제 설탕의 단맛과는 다르다. 정제 설탕을 먹으면 달달하다가도 점점 입안이 텁텁해지며 물이 당긴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으면 첫 맛은 달지만 이후 입이 쓰면서 물이 당긴다. 이런 단맛은 여름철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야자즙, 망고 등 천연 과일은 달달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런 단맛이라야 여름 더위를 이길 수 있다. 물론 참외나 수박처럼 성질이 차가운 과일을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연잎밥은 피부와 소화기에 좋다. 인체에서 물과 공기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폐와 피부다. 여기에서 O2와 CO2의 교환이 일어나고 수분 대사가 조절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폐호흡을 하지만 전체 호흡의 0.6%는 피부 호흡이다. 피부의 모공과 땀구멍을 통해 흡입된 산소가 모세혈관의 혈액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 개구리는 피부 호흡이 50%를 차지하고 뱀장어는 30%를 차지한다. 피부를 통해 인체의 수분이 땀으로 나가서 공기와 접하고 피부를 통해 산소가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오기에 폐뿐 아니라 피부 또한 물과 공기의 경계면이다. 연잎이나 개구리밥은 고요한 물에 떠서 살며 뿌리와 수염뿌리를 통해 물속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한다.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잎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잎 앞면의 기공을 통해 물을 배제한다. 식물은 기공을 통해 호흡하는데 일반 식물의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있다. 비나 이슬에 기공이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수면에 사는 식물의 잎은 앞면에 기공이 있다. 기공이 막힐 것을 대비해 잎 앞면에만 기공을 열었다. 대신 비나 이슬의 기공이 막히지 않도록 잎 앞면에 코팅 처리를 해놓았다. 연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빗방울은 대굴대굴 굴러 잎의 한가운데로 모였다가 일정량이 되면 아래로 떨어진다. 기공이 막힐 일이 없다. 물과 공기가 만나는 수면에서 사는 식물의 잎은 인체의 폐와 피부에 작용한다. 잎의 전면에 배치된 촘촘한 기공이 잎에 열을 내려주듯 이들 잎은 인체의 땀구멍과 모공을 조절해서 피부가 뭉친 것을 풀어주고 땀을 살짝 나게 해서 피부에 열을 내리고 종기와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 그렇다면 연못이라는 생태 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물과 햇볕, 공기가 필요한데 연못은 물이 아주 풍부하고 다른 식물이 햇볕을 가리지 않아 햇볕과 공기도 충분하다. 마치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키 큰 야자수나 바나나와 비슷한 조건이다. 그래서 열대 식물의 잎이 그런 것처럼 연잎, 수련, 가시연의 잎은 아주 크다. 다만 연못 식물은 바나나처럼 잎이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따라 넓게 펼쳐진다. 넓은 잎들은 기공을 통해 땀을 많이 흘리기에 스스로 체온을 식히고 수분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효능이 인체에 적용되면 위장관을 열어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땀구멍을 열어 더위를 풀어주고 피부 호흡이 잘 되게 해서 피부병을 호전시킨다. 이런 의미에서는 땅에서 자란 넓은 잎채소도 좋다. 바나나 잎밥, 호박잎밥, 연잎밥처럼 넓은 잎으로 밥을 찌면 이러한 약성이 밥에 스며든다.
연잎밥은 입맛을 돋우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더위를 식혀서 열사병을 예방하는 여름철 음식인데 실제로 여름에 많이 먹는다. 동의보감에서는 소화가 안 될 때 복용하는 지출한이라는 처방에서 연잎밥을 쓰고 있다. 열대지방에서 바나나 잎밥, 야자 잎밥, 파초 잎밥 같은 음식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100년 이상 지속된 음식 문화는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에게 적합하기에 살아남은 것이다. 반대로 1, 2년 유행하다 사라지는 음식은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한다. 수생식물은 혈액을 정화한다. 지구의 생명체는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뉜다. 동물은 산소를 소비하기에 공기를 오염시키고 식물은 산소를 공급하기에 공기를 정화한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기준이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동물이 내뿜는 CO2와 찌꺼기가 생존에 필수적이다. 같은 식물이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동물이 오히려 땅과 공기를 정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인간의 기준에서 보자면 물속의 물고기와 물짐승은 산소를 소비하고 찌꺼기를 배출해서 물을 오염시킨다. 반면 연꽃, 마름, 부들 같은 연못의 수초류와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해초류는 물속의 영양 염류를 제거하고 물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물을 정화한다. 수생식물 역시 햇빛, CO2, 물을 원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방출한다. 개도박 등 일부 해조류는 CO2 흡수 능력이 열대 우림식물의 5배나 된다. 이는 해조류가 공기 정화에 매우 유용하고 수질 정화에도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미의 아마존 밀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산소의 70%가 숲이 아닌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지구의 진정한 허파라고 할 수 있다. 인체는 하나의 소우주다. 지구에 땅과 바다가 있듯이 인체에는 살과 피가 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살을 보충할 때는 땅에 사는 돼지, 소를 먹어야 한다. 반면 우리 몸의 바다에 해당하는 피를 보충하려면 수생식물과 해조류가 좋다. 수생식물과 해조류의 정화 능력은 인체 내에서 피를 맑게 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해조류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항산화 물질이 많아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인다. 고혈압을 내리고 미네랄을 공급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매우 좋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대변을 잘 보게 해서 독소를 배출해준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해조류를 상복하는 것이 좋다. 일본 오키나와와 제주도, 전남 바닷가가 장수마을로 유명한 것도 해조류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 가운데 70%가 갈조류로 톳, 모자반, 미역, 다시마, 뜸부기, 감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화 저작 물질은 탄수화물의 일종인 만니톨, 라미니린 등이다. 검정과 주황색을 섞은 것이 갈색이지만 녹색과 빨강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도 갈색이 된다. 갈조류는 녹조류와 홍조류 사이에 있으므로 갈조류의 갈색은 녹색과 빨강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붉은색인 홍조류는 간과 심장에 작용하는데 갈조류는 녹색이 가미되어 간에 작용하는 힘이 강해진다. 갈조류는 결핵성 경부 임파선염, 멍올, 가래토시 붓는 것 등 간 관련 부위가 부은 것을 사겨준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말리면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데 단맛을 내는 당 알코올의 일종인 만니톨이 주성분이다. 곶감에 생기는 흰 가루에도 만니톨이 함유되어 있다. 만니톨은 몸 안에 수분을 배출하는 삼투성 이뇨제이며 높아진 두개 뇌압을 떨어뜨려 뇌부종이나 고혈압에도 좋다. 또한 혈액 뇌관문을 열어주기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등 뇌병증 치료약을 만니톨과 함께 쓰면 효과가 높아진다. 모든 해조류는 기본적으로 약한 짠맛을 띠므로 가래와 멍울을 사귄다. 미나리 공심채, 순채 등 민물에 사는 수생식물은 성질이 서늘해서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출혈을 먹게 하고 붓기를 빼준다. 간 해독에 미나리를 많이 쓰는 것은 소변을 통해 간의 독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물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수생식물은 홍수처럼 물이 많을 때는 물을 빼내고 가뭄처럼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머금는다. 바다에 사는 생미역에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생미역이 부풀지 않지만 마른 미역에 물을 부으면 금방 물을 머금어서 부푼다. 미역이 본인의 조건에 맞게 물을 머금거나 빼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속에 사는 생물은 사람 몸속에 수분이 과다하게 정체된 것은 소변으로 빼주고 수분이 부족한 건조증은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중적인 효능을 갖고 있다. 고혈압, 당뇨, 통풍 등의 성인병 환자, 육류를 많이 먹어서 피가 탁한 사람, 머리로 열이 치솟는 사람, 임파선이나 고환 주위가 잘 붙는 사람에게도 해조류가 좋다. 현대인은 과식으로 인한 성인병이 문제이므로 해조류와 염생식물이 더욱 중요하다. 피가 맑지 않아 생긴 만성피로에도 해조류와 염생식물이 좋고 대변을 잘 나가게 해서 얼굴과 피부를 곱게 해주기도 한다. 약한 짠맛은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 주므로 관절염, 기관지염, 위염, 피부 질환 등에도 좋다. 자연에서 배우는 음식 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자연이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자연에서 나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완벽한 음식은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